우리 정비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테마.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그다음에 소유권의 이전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와서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완공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절차까지 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은 여기죠. 우리 이제 앞에 강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인가받는 걸 받았습니다. 여기 6번 테마에서. 그러고 나면 분양 통지,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하고 일간신문 등에다가 공고해서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분양 신청 기한을 주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이제 분양 신청할 사람들은 분양 신청서에다가 내가 몇 평대 아파트를 받고 싶다 이렇게 평수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분양 신청서를 내면 그걸 모아서 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평수 배정을 하고 추가 부담금을 정하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계획도 이 시장운수청장한테 인가를 받고 바로 이제 철거 들어갑니다.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로 마무리가 되고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또 일반 분양.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동호수첨이라는 걸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받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걸 통해서 요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분양 통지, 우리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하고, 자, 분양 공고라는 걸 통해서 일간신문 등에다 공고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주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중요하고, 일부 개정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개정된 내용들로. 자, 흐름은 바로 이제 분양 통지부터 보겠습니다.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정사항이 하나 있죠. 120일이 90일이고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양 통지 및 분양 공고라는 제목 아래 보면 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요. 자, 120일 이내에 자, 이게 90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말에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90일로 바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요 90일 안에 법정된 내용을 자, 이게 통지하고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합니다. 이게 5편 같은 경우로. 자, 등기 5편 같은 경우로 개별 통지하고 법정된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이 뭐냐면 분양 신청 기간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자, 추가 부담금이 얼마큼 나올 겁니다. 추산액 같은 거. 추산액이라는 게 이제 계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 같은 것들을 적습니다. 이 통지사항에. 자, 그리고 통지사항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고 내용 중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 중에서 기업번부터 비읍번하고 시읍번을 건너가고 이응번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통지서에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자, 지금 통지할 사항들이 여기 1, 2, 3, 4번이 있는데 이 4번이 일단 중요합니다. 4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있는데 시옷번은 빼고 기역에서 비읍번까지 하고 요 이응번 요거는 자,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면서 동시에 통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통지까지. 통지하는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의 권리 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면 누굽니까? 뭐 지상권자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겠죠. 토지 등 소유자 외면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자고 그 외의 권리자가 누구냐면 뭐 지상권자나 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권리 신고 방법은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빼고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문 같은 경우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서 요 통지 항목에 들어가는데 시옷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옷번은 소유자한테 통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보시고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안에 자, 법정된 내용을 통지할 사항이 있으면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있으면 공고하는데 이 공고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옷번호 빼고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상권자라든가 임차권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할 사항은 아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 기업번부터 비읍번까지 그 다음에 이응번 같은 경우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까지 할 사항 중에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일 안에 일정한 내용들을 통지하고 일정한 내용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짧게 30일 이상, 60일 정도 이내, 길게 주면 60일, 짧게 주면 30일, 요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을 선택할 때, 자, 뭐 30일 선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45일,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20일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 보시면, 자, 요 앞에서 사업 시행 계획, 즉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나오면, 자, 120일이 90일로 바뀔 겁니다. 자, 90일 정도 안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를 한다. 이렇게 분양 공고할 사항하고 분양 통지할 사항들 항목 등을 정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분양 통지합니다. 90일 정도 이내. 그러면 90일이 되는 날이 4월 1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월 1일.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4월 1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4월 1일이 분양 통지한 날이니까 여기 90일 안에 통지했기 때문에 90일째 되는 날 통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이 분양 통지한 날로 보고, 자,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한 날, 분양 통지일로부터 짧게 주면 30일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요 사이에서 마감일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감일을 정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로 정하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분양 신청 기간이 되는 거고, 만약에 50일로 정하면 50일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약에 뭐 15, 여기다가 뭐 40일, 50일 정하면 이게 저희가 되겠죠. 5월 20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을 가장 길게 주면 5월 30일, 60일까지, 아까 30일 이상 60일 정도 이내에서 끝나는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통지한 날짜로부터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일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0일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주면 5월 10일이고, 50일을 주면 5월 20일 되는 거고, 60일을 주면 5월 30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요 사이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은 여기 분양 통지한 날짜로부터 짧게 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을 줄 수도 있고, 40일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일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0일을 줄 수도 있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20일 연장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뭐 60일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30일이란 요 기간 동안, 60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서를 내라는 겁니다. 분양신청서를 내면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쭉 모아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분양 평수를 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 자, 관리처분 인가 다음 날부터 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이제 분양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가격 협상 들어가고 가격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다시 한번 수용과 매도 청구를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분양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분양 신청을 안 내면 이 관리처분 계획상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분양 신청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분양을 포기한 사람,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서를 안 내고 분양을 안 받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금 청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현금 청산인데, 자, 현금 청산하는 그 시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먼저 자, 가격을 제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얼마큼 가격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90일 정도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대부분 협의가 안 될 겁니다. 실무상에서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60일 안에 재개발은 강제 수용 절차, 이게 수용 재결이 강제 수용 절차고, 자,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서 이게 매도 청구 절차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2차 현금 청산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분양 통지를 한 날로부터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시정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분양 통지를 한 날이 출발점이고 끝나는 날이 30일 이상 60일 이내 요 사이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한 차례만 20일 연장할 수도 있고요. 자, 조합원은 분양 시정 기간이 만약에 30일이든 뭐 40일이든 50일이든 60일이든 정해지면 그 기간 안에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게 분양되면 몇 평대 아파트를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 신청을 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상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가격을 제시하고 자,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을 먼저 해본다는 뜻입니다. 90일 안에. 9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0일을 잡아서 재개발은 수용 재결 절차라는 걸 통해서 강제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아까 보셨고 여기 보시면 현금청산이 1차 현금청산하고 2차 현금청산 지금 설명한 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차 현금청산은 우리 앞에 강의에 설명을 드렸죠. 자,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나오고 나서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양 신청 같은 걸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로부터 또 90일 협의해보고 안 되면 60일 안에 강제 수용 재결,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천공부할 때는 현금 청산이 2번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세부적인 뭐 기간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부분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90일 안에 분양 통지,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 내고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철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금 청산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 기준.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이제 마감 종료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 이름, 그 사람들이 받을 아파트 평수 이런 것들을 적어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문수 등인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30일 정도 공람을 시켜서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같은 걸 낼 사람들이 있으면 요 30일 정도 이상 기간을 주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아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인가 신청을 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가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자, 우리 앞에 6번 테마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신청 들어가면 60일 정도 안에 인가 여부 결정 통보인데 이 관리처분계획은 좀 더 기간이 좀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신청을 내면 인가권자가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30일 정도 이상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 보시면 이렇게 분양자라는 말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분양 들어가는 거는 다 이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 설계라는 게 자, 분양 신청한 사람 누구누구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이게 분양 설계입니다. 이게 평수 배정하는 겁니다. 자,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 신청한 사람들,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여기. 또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이라는 게 이게 아파트 받을 거. 아파트 받을 거고 요건 종전 토지 건물, 종전의 낡은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도 적어주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도 적어주는 겁니다. 자, 1, 2, 3, 4번이 관리처분계획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분양 설계라는 게 분양 대상자한테 평수 배정해 주는 거고 분양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자,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분양받을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계산한 가격 이런 거, 전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 밖에 자, 종전 토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우리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뭡니까? 지상권자라든가 뭐 전세권자라든가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이렇게 소유권 외의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해당 지역에 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같은 것들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 뭐 철거, 예정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류지의 명세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설계도 같은 거, 건물의 배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분양자 들어가는 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적인 기준. 자, 이거 우리 일순환교재에는 따로 없지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토지가 있을 때는 면적을 증가하거나 좁을 때는 증가하거나 너무 크면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게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 같은 게 있을 때 또는 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집합 건물의 소유권 같은 경우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좁은 토지 같을 때는 아파트 분양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이게 투기 목적으로 분할한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고요. 또 입지환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같은 경우로 분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주는 거. 자, 5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분양설계. 아까 우리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라는 게 분양 대상자 아파트 평수 배정해 줄 때,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짧게 주면 30일. 그다음에 길게 주면 60일 요 사이에서 해주는 거.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 그럼 그 사람 이름 가지고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분양 설계는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을 줬고 아파트 평수 같은 것들을 배정해 주는 거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이 분양 설계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분양 설계는 뭐 예를 들어서 분양 설계는 뭐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기준으로 수립하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 분양설계라는 말 자체가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날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 대상자한테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개씩만 주는 게 원칙이죠. 자, 1세대주가 자, 1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만 준다. 만약에 한 세대주가 주택을 3개나 5개 갖고 있을 때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3사람이 주택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을 하나만 주고 새 아파트 같은 걸 받아서 또 공유 상태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세대주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주택만 주는 게 원칙이고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도 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1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이 노란색 예외입니다.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3주택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과밀억제권역이 아니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서울에 인근한 경기도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 세대주가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지 못하고 3개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보세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하는 조합원이 5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3개까지 받을 수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도 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일 때는 그가 소유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건축 조합원이 한 사람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5개를. 원칙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 들어가고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들어가 있죠.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역이 벗어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여기 경기도 먼 지역,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그 다음에 여기 지방들입니다. 지방. 여기 수도권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여기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 같은 과밀업적 권역 수도권 바깥에서는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재건축 조합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5개 갖고 있을 때는 5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도권으로 들어가서 자연보존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에서 재건축할 때도 5개를 다 받는데 과밀업적 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3개밖에 못 받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는 3개인데 과밀업적 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재건축 조합원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을 받을 때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 같은 지방에서는 5개를 다 받고 수도권으로 들어가서 자연본역 권역 같은데 성장관리 권역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5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과밀업적 권역으로 들어가면 재건축 조합원이 5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3개만 받고 또 과밀업적 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하나만 받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칙은 일일 실외주가 하나 이상 주택, 아까처럼 5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자,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네요. 그럼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개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주택법상 명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3개를 못 받고 원칙대로 하나만 받습니다.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3개 받다가 과밀업적 권역 안에 서울의 강남구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라면 이 3개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나만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과밀업적 권역이 위치하지 않을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습니다. 아까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지방이라든가 아까 자연보존권역, 성장관리권역 같은 데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런 데 5개를 다 받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의 조합원이 5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3개만 받는 경우도 있고, 자,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3개 받다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으로 이렇게 투기가 있는 지역으로 묶여있을 때는 제외해서 3개 받는 거에서 제외돼가지고 하나만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경우가 과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이때도 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또 원칙대로 받는 건데 이건 적용하지 않고, 자,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을 수 있다. 5개를. 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줄 때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한테 줄 때는 과밀업적 권역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나만 받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3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2주택 공급받는 경우는 뭐냐면 이 조항은요. 자,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한 사람이 주택을 5개 가지고 있을 때 뭐 3개를 받거나 5개를 다 받는 지역 이런 재건축을 받는데, 자, 지금 이 조항은 뭐냐면 하나의 주택을 2개로 쪼개받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현행 정비법상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종전 토지나 종전 건물의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종전주택 같은 것들의 전용 면적이 크면 그걸 만약에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평수대가 뭐 120평대다 뭐 이런 식으로 크면 그거를 2개로 쪼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금액이 높거나 아니면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크면 그 범위 안에서 2주택으로 쪼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예를 들어서 중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180이다. 굉장히 크네요. 그런 거를 한 주택 갖고 있을 때, 자, 주거 전용 면적을 120, 60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주택을 2개로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이건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종전주택 전용 면적이 180이다.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받지 않고 2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평수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180에서 60을 뺀 120제곱미터 정도 범위 안에서 주택을 받고 60제곱미터 이하짜리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2개로 쪼개받기도 가능한데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사이즈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전용 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종전에 하나 갖고 있다가 그 주택이 크면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나 받고 추가적으로 작은 사이즈 아파트 하나 더 받아가지고 이 두 개로 공급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게 이제 분양평수로 60제곱미터라는 게 전용면적 18평이고 공용면적까지 합하면 보통 24평짜리 아파트로 분양을 받는 겁니다. 하나 더 받는 거. 하나 더 받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18평 이하니까 공용면적까지 포함해가지고 24평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상속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 더 받은 주택은 3년간은 팔지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택을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금액이 크거나 종전 주택의 면적이 크면 두 개의 주택으로 쪼개받을 수 있는데 하나 받고 하나 더 받은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면적으로 전용 면적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의 실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죠. 관리처분계획에 추가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이 추가부담금이 막 증액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같은 거 받고 나서, 이 관리처분계획상 추가부담금이 막 증액되면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장문수 등은 다음에 해당이 되면, 이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한국부동산원한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거 가로놓기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분양 대상자가 추가 분담금이 총액 기준으로 20% 이상이 늘어나는 경우, 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15일 정도 이내 관리처분 계획에 문제가 있으니까 타당성 검증 같은 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개별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분담금이 20% 늘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은 공공기관 등에다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액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 올라가는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관청이 공기업한테 요청을 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 이후의 분할 제한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쪼갠 겁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날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가 있는데 이 기준 날짜 이후에 이런 쪼개기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쪼개는 경우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면 등기 하나짜리가 집합건물을 막 구분 등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는 이 쪼개는 행위대로 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 날짜 이후에 이렇게 쪼개기 같은 거 했을 때는 자, 우리 권리 산정 기준을 할 때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를 요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기준 날짜가 4월 1일인데 4월 1일 이후에 뭐 4월 5일이라든가 뭐 4월 6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분할 같은 걸 해가지고 소유권을 여러 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기준 날짜 4월 1일 그 다음 날인 4월 2일 시점으로 분할되기 이전 그 시점으로 권리를 계산해가지고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를 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날짜 이후에 이런 쪼개기 같은 걸 해가지고 소유권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받을 권리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분할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자, 지분형 주택은 이게 둘 다 이게 반값 아파트인데, 지분형 주택은 공동소유 형태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자, 지분형 주택 보십시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입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면 분양받는 사람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이라는 거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8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분양받는 사람이 4억 정도 가격을 내고 나머지 4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4억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공동소유 형태의 아파트가 지분형 주택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분형 주택으로 싸게 이렇게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소유 기간은 10년 정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거고 지분형 주택은 큰 사이즈는 안 하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값 아파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뭐냐면 토지는 빌리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일부를 인수합니다.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거를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신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하는데, 자, 인수한 임대주택을 어떤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정비구역 안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 또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자, 90제곱미터 미만, 또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자,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구나. 어떤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 시군구, 토주택공사한테 임대주택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요거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용수익의 금지와 철거, 소유권 이전 고시. 자, 이 말은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나오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종전 토지 건물에 계속 사용하지 말고 이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철거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부터 새 아파트가 이렇게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사이기간 동안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법적으로 종전의 권리자들은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의 권리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아파트가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철거해서 이게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를 얻거나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라도 사업시행자가 조금 더 거주해라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해주거나 손실보상, 여기 나갈 때 사용수익 금지라서 종전의 권리자가 나갈 때는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보상금 지급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때 이 기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 등은 종전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고 동의를 해주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런데 자, 폐공가가 밀집해서, 폐공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철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인데, 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온 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끝나고 나서 여기 분양 신청 같은 거 아직 안 했는데 이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면 이게 폐공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폐공가 같은 게 발생이 되고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가지고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이 흐름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하는 건데, 철거 시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폐공가가 발생이 됐고 이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사 끝나 마무리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요 시장운수 등은 중공인가권자니까 요건 사람들은 배제하고, 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자, 시장운수 등한테 중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운수 등은 중공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검사를 해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는 중공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장운수가 시행자일 때는 중공인가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고시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자, 토지주택공사도 이 앞의 조항 때문에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장운수 등한테 중공인가를 받고 검사를 해서 공사가 합격이 되면 중공인가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로 가는 거지만, 이 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중고인가를 처리하면 정의법상 중고인가를 또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토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의법상 중고인가를 대신할 수 있는 자체적인 중고인가로 처리를 하면 정의법상 중고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소유권 이전 고시 효력 발생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공사 완료 고시 후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자, 소유권을 이전 고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의 해제 시기. 자, 정비구역 지정은 중고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존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정비구역의 지정은 중고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비구역 지정은 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정비구역 지정이.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합은 계속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험 문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해제가 되면 해제되면서 동시에 조합도 해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합은 몇 가지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합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법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정의법은 이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순환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까지만 보시면 기본적인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